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다른 범행 사실이 드러나 출소 전 다시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김근식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추가 피해자가 등장했습니다. 김근식처럼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아동 성범죄자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선 과연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김근식이 출소한다 그래서 김근식이 갈 곳으로 알려진 의정부가 막 떠들썩하기도 했었는데요.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수사였는데 2006년 6월 19일 전에 아마 일어난 그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이 이제 신고가 2020년에 들어와서 사실 꽤나 오래된 16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이라는 게 다른 사건과 달리 이렇게 DNA가 남거나 그런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좀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경찰에서 탄탄하게 수사를 하고 또 이게 공소시효 법리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공소시효도 좀 탄탄하게 들여다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출소 전날에 사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제추행이라서 과연 이게 범죄 소명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구속영장 굉장히 이례적으로 일찍 발부를 했죠.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래서 출소 하루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지금 아마 안양교도소에서 미결구금으로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김근식이 구속적 부심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례적으로 굉장히 좀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그 구속적 부심이 이루어졌고 사실 한 40여 분간 진행된 구속적 부심에서 김근식은 줄곧 범행을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내가 절대로 한 일이 아니다. 피해자 주장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몇몇 언론에서는 그러면 네 말이 진실인지 김근식 말이 진실인지 우리 거짓말 탐지기 한번 해보자. 이러니까 또 김근식이 그거는 또 부인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구속적 부심을 한 법원도 당연히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은 계속 필요하다라고 해서 구속적 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 범행 의혹이 또 제기가 됐는데요. 20년 전 김근식으로부터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문의가 경찰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또 처벌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두 가지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처벌 여부를 떠나서 과연 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과연 있느냐부터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데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1999년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지금 장소가 인천에서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인천 계양구 집 근처에서 김근식과 추정되는 인물을 만났고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 피해자의 진술은 이 남성이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사무실 근처로 유인해서 강제추행을 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애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범죄 수법이 사실 김근식과 유사하고 또 범죄 장소도 김근식이 범행을 했는 그 지역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 있고 다만 말씀드렸지만 이게 1999년에 일어났던 사건이면 이게 공소시효를 따져봐도 한 7년 정도면 이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공소시효가 다 완성되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다들 청취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더 이상 국가공권력이 들어갈 수는 없는데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거는 지금 실정 우리 갖고 있는 형사소송법상 그렇게 되는 거고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 제가 더 보태고 싶은 말은 처벌할 수 없지만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하는 재판부가 들여다본다면 처벌은 할 수 없지만 김근식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강제추행 이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하게 될
법원에게 이 김근식이가 과거에 이런 일까지 저질렀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있는 이 강제추행 재판하는 이 법원에 좀 이렇게 양형 판단 사유에 부정적인 득형이 올라갈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처벌할 수 없지만 좀 수사를 하는 방향에서 경찰이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피해자가 진술을 하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말이죠. 네. 김근식에 대해서 소아성애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목소리가 좀 있는데요. 네네네. 소아성애증은 뭐고 또 치료가 네. 이게 어려운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소아성애증이라는 건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법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소아성애자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 치료감호법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서 우리는 보통 이 말씀 청취자분들한테 저녁에 좀 드리는 게 죄송스럽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인에 대해서 어떤 성적 매력을 느끼지 아이들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네. 하지만 김근식이 저질러 놓은 범죄를 보면 7세부터 이제 9세부터 17세인데 사실 굉장히 어린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인 경량과 달리 소아에 대한 성적 기호증이 있다라는 것은 좀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정신과 감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소아 기호증이 확인이 된다면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 대상자가 되고 지금 법무부에서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치료감호 대상자를 재판과 동시에 같이 청구해야 되지만 네. 지금 법을 좀 개정해서 그 치료감호가 나중에 사후에도 치료감호를 조금 신청할 수 있는 소아기호증 환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법리 검토를 하고 법 규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치료에 대한 부분도 한편으로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사람은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어떤 교육학자, 심리학자, 의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것이고 그 치료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치료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김근식 석방 소식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게 수감 중에 재범 가능성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사회에 나와서 복귀한 다음에도 또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취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정당국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교정시설 특히 교도소라는 곳이 그 사람의 죄값에 대한 응보를 저버리고 오로지 그 사람을 치료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치료만 하기는 부족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사람에게 죄값을 치르는 응보와 더불어 개성교화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화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 교화 프로그램이 좀 말을 좀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이 있고 교화 프로그램이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김근식 같은 경우는 거의 듣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사람은 마음이 닫혀 있고 또 소아기호증의 어떤 사정이 보이다 보니까 교정의 실패가 아니라 교정의 한계로 15년이 지나도 거의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네. 저는 앵커께 여쭈고 싶은 거죠. 이렇게 위험한 재범의 위험성이 이렇게 위험한 사람을 그냥 출소 당일날 바로 세상으로 내어보내는 게 맞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 의문을 가지고 두 번째는 그 위험한 사람에게 우리가 1:1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장치 그리고 성범죄자 알림이 이 정도의 재범의 어떤 방지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채우고 세상에 나왔을 때 과연 김근식이가 정말 재범을 막는데 그 모든 장치들이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저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또 다른 본질적 의미의 어떤 제도가 도입되어야 그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같이 출소 당일날 무조건 사회에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오늘 나중에 언론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제2의 김근식, 제2의 조두순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줄줄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네. 과연 지금 장치만으로 정말 재범이 정말 막아질 수 있는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형사정책을 하는 저부터도 좀 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뭐 출소 후에도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도록 하자. 또 보호수용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가 있던데요. 근데 이 전문가들은 많이 얘기하는데 정부는 어느 정도 그 적극성을 띠고 있는가 이게 좀 의문이에요. 먼저 제가 국회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화학적 거세라고 하는데 이제 법 명칭은 성충동 약물치료인데 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지금 이게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지만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건식이 지금 2006년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계속 수용 생활을 하고 15년 지난 지금 시점 출소하는 시점에서 딱 성충동 약물치료 받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성충동 약물 치료를 동의 없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듯 그런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는 듯하고요.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게 보호수용 제도를 제가 2013년부터 계속 주장해가 왔는데 보호수용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이중처벌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어떤 재범의 어떤 판단 자체가 매우 지난하고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우려들이 있어서 보호수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법무부에서는 차선책으로 그러면 치료감호법상 소아기호증 환자에게는 당연히 치료감호가 부과될 수가 있으니까 그 치료감호 부과를 출소 후에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제도를 좀 더 확대하는 형태. 그러면 국민들의 어떤 불안도 잠재우고 그다음에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치료 감호를 좀 확대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법무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소아기호증 환자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지만 나머지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그리고 17세, 18세, 19세에 대한 연쇄적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치료 감호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재범 위험성이 아주 높은 사람에게 친사회적인 시설을 통해서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보호수용 제도, 옛날 같은 간판 사기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시설에서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인권 침해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법리적인 부분, 고민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논쟁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확실히 대안을 답답합니다.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